사위가 장모와 결혼했다. 온 가문을 충격에 빠뜨린 그 뒤에 숨겨진 비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막장 드라마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처절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사랑의 형태에 정해진 답이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 기묘한 부부를 향한 시선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산의 한 공업지대 출신인 박지우는 가난한 부모님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성실하고 우직한 성품으로 기계공업 고등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건실한 기술자로 자리 잡았죠.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그의 미소는 주변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22살 되던 해 그는 운명처럼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김영희 여사의 외동딸 민서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때 부산의 번화가에서 꽤 큰 귀금속 가게를 운영했지만 남편을 여인 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민서의 사랑은 뜨거웠고 두 사람은 곧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훈의 인생은 이제 평온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민서가 심각한 심장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지훈은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하며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24세 꽃다운 나이에 민서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젊은 청년의 심장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모두가 지훈이 곧 장모의 집을 떠나 새 출발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곳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낡은 아파트에 남아 장모인 김 여사와 함께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모의 재산을 노리고 저러는 것이라고, 젊은 놈이 꿍꿍이가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어느덧 60을 훌쩍 넘긴 김 여사. 그녀는 한때 돈, 명예, 능력 있는 남편, 그리고 착한 딸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병으로 딸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때 사위였지만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호해진 젊은 남자 지훈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두 개의 그림자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함께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향을 피우고 차가운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지만 이따금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흐르곤 했습니다. 어떤 밤 김 여사는 잠에서 깨어 발코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갓 울음을 그친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 지훈은 김 여사가 자신의 은발머리를 조용히 잘라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를 잘라내려는 듯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멈춰있던 모든 것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 뭉치에는 평생 누구에게 돈 한 푼 빌려본 적 없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빈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 여사 가족의 오래된 비밀과 빚, 그리고 잊혀진 기억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온갖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온 가문을, 아니 세상을 뒤흔든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그 거액의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살의 젊은 남자와 60살의 장모 사이에 벌어진 기묘한 관계였습니다. 상식의 틀을 벗어났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부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비를 핑계 삼아 아내 민서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모든 것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 한 벌, 책장에 꽂힌 책 한 권, 심지어 화장대에 놓인 립스틱까지. 그는 모든 것을 소중히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지우는 누렇게 변색된 고무줄로 묶인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은행의 서류와 함께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힌 신용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름 박지훈,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짊어져야 할 채무액은 무려 32억 원이었습니다. 지훈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거액을 대출한 적이 없었고 돈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도용한 거지? 이건 사기인가? 아니면 거대한 함정인가? 그날 밤 지훈은 서류 뭉치를 김 여사 앞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림자처럼 깡마른 은발의 여인은 서류를 들여다보았고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네 장인에게 부탁해서 네 이름 좀 빌리자고 했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너는 민서랑 막 결혼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지. 내 장인이 사업상 보증 때문에 잠시 이름만 빌리는 거라고, 금방 해결될 거라고 해서 너도 그냥 서명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하지만 그이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는 바람에 내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는 평생 숨길 생각이었고요. 지훈은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보다 더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 친어머니처럼 여겼던 사람이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거대한 짐을 지웠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온몸을 찔렀습니다. 만약 제가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머님은 계속 침묵하셨을 겁니까? 지훈이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네가 다른 여자 만나서 새 출발을 하면 이 집을 팔아서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했다.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내 곁에 남아줄 줄은 몰랐어. 몰랐다는 그 한마디가 지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수많은 상실을 함께 겪으며 쌓아 올린 끈끈한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지도 머물지도 못하는 그런 족쇄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살을 내는 빗줄기의 차가움도 심장을 짓누르는 먹먹한 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남긴 빚더미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지난 몇 년간 그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했던 장모였습니다. 그 빗속에서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낡은 아파트 안에서 떨고 있을 저 여인 또한 더는 그가 알던 어머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 지훈은 김 여사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는 일찌감치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배낭을 맨 채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김 여사는 낡은 찻주전자에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움푹 팬 그녀의 눈이 배낭을 맨 지훈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든요. 여기 있으면 숨이 막혀서 더는 못 있겠습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눈시울은 붉었습니다. 늙은 여인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에서 뜨거운 찻잔을 놓쳤습니다. 네가 가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 한마디가 지훈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뿐이지만 그 말은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밤새 잠 못 이뤄 헝클어진 은발, 깡마른 몸, 그리고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낡고 텅 빈 아파트. 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와 낡은 타일 바닥에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저를 더는 사위라고 부르지 마세요.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해운대 일대를 돌며 온갖 물건을 배달했고 밤에는 항구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매달 손에 쥐는 몇백만 원을 그는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반은 은행 빚을 갚는 데 썼고 나머지 절반은 김 여사에게 생활비로 건넸습니다. 김 여사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금반지를 팔아 마련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 앞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김밥을 말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행인들에게 김밥을 팔았습니다. 어떤 이웃은 그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악착같이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사위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그럴 때마다 김 여사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저 멀리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시가 잠든 밤이면 그들의 작은 아파트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김 여사는 과일을 깎았고 지훈은 낡은 운동화를 닦았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조용히 서로를 좇았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듯이. 한 번은 지훈이 심한 몸살로 소파에 쓰러져 끙끙 앓았습니다. 김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약을 구하러 뛰어다니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정성껏 쏜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지훈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김 여사가 침대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곤히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지훈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서로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김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먹먹하게 죄어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그들 사이에 사위와 장모라는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이것은 의리일까요? 연민일까요? 책임감일까요? 아니면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더 깊은 감정일까요? 낡은 아파트 지붕 아래 빛과 상처와 수많은 불면의 밤 속에서 기묘한 감정 하나가 추운 겨울의 작은 불씨처럼 끈질기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부산의 날씨는 숨막히게 무더웠지만 바깥의 열기도 지훈의 답답한 마음만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배달을 하던 지훈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동주민센터로 불려갔습니다. 김 여사의 남편, 즉 고인이 된 장인의 옛 채권자가 빚의 명의자가 지훈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은 돈을 갚지 않으면 그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력한 구속력은 없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충분히 지훈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고소장을 손에 쥔 채 떨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탁자 위에 고소장을 내던지며 김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명확한 해명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마음 편히 살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아내라면 이 재산은 우리 두 사람의 공동 소유가 돼. 저들이 당신만 떼어서 법정에 세울 수는 없게 되지.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는 진심인지 아니면 현실을 피하려는 농담인지 모를 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결혼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서류상으로만. 그녀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형식일 뿐이야. 누구도 뭘 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게 당신을 이런 불필요한 분쟁에서 구해줄 거야.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랑 결혼이라 동네 사람들 알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겠네요. 이 빚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나아. 김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처럼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에 계신 가난한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라며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부모님, 친구들과 이웃들, 항구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댈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김 여사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유일하게 곁을 지켜준 사람, 비록 빚의 존재를 숨겼을지언정 단 한 번도 자신을 버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초여름의 햇살이 마루에 막 쏟아져 내릴 때 지훈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정그러시겠다면 혼인신고하러 가시죠. 대신 그 후로는 저를 더는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출생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사흘 뒤 작은 동주민센터에서 25의 청년과 희끗희끗한 머리의 60살 여인이 조용히 혼인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축하의 폭죽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명과 고갯짓과 이름 붙일 수 없는 시선만이 오갔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한 장이 생겼다고 해서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도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준비했고 지우는 변함없이 배달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복도를 지날 때 서로의 몸이 스치는 것을 피하려는 어색한 몸짓 속에서, 그리고 한밤중에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속에서 어색함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콩나물국과 계란 프라이뿐인 단출한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김 여사는 설거지를 했고 지우는 낡은 슬리퍼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졸졸 흐르는 물소리가 너무나 긴 침묵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알면 절 미친놈이라고 욕하겠죠. 김 여사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되면 내가 동사무소 가서 취소해달라고 할게. 지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기분이 이상해서요. 어떻게 이상한데? 전에는 어머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 여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수돗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부를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아마 살기 더 편할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로 옆방에 있는 김 여사가 뒤척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방을 각각 썼고 방문은 언제나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다. 그저 비바람 치는 날들을 함께 견디는 두 사람일 뿐이다. 라는 무언의 합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지우는 자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옛 의미의 장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고 아내를 대신해 아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었고 아무런 요구 없이 자신의 가족이 남긴 빚을 함께 짊어져준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하나 더 덮어주었고 맑은 날 오후에는 그의 얇은 지갑에 몰래 돈을 더 넣어주곤 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감정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연민하는 것은 어머니로서인가? 아니면 한 여자로서인가?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한 사람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기름때에 절어 늦게 귀가했습니다. 녹초가 되어 의자에 주저앉아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야채죽과 장조림 그리고 잘게 썬 깨씹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 여사가 방에서 나와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 이리 온 엄마가 얼굴 좀 닦아줄게. 지우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절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혼인신고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전 이제 어머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그토록 애써 숨겨왔던 감정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훈의 그 한마디 이후 작은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날 저녁 내내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정리한 뒤 먼저 떠난 딸 민서의 영정 사진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딸에게서 어떤 답을 구하려는 듯이 지훈은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뱉어낸 것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영원히 침묵을 선택할까봐, 그래서 또다시 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운대의 하늘은 사람들의 마음처럼 흐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특별한 날에만 입던 짙은 남색의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었고 얼굴에는 역계분을 발랐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수첩 하나를 올려놓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씨,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훈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이건 그동안의 모든 서류와 빚, 재산에 관한 기록이에요. 약속대로 우린 이제 법적인 부부죠. 만약 당신이 여기서 멈추고 싶다면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을 무효로 하겠어요.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전히 나를 가족으로 여기고 싶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나를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살게 하지는 말아줘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듯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생각하는 만큼 누군가를 애틋하게 여겨본 적은 없어요. 한순간의 침묵 뒤에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눌려왔던 고통과 번민, 그리고 수많은 하얀 밤들을 씻어내듯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짐을 김 여사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누워 낡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고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말도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진짜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와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지훈이 퇴근하면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김 여사가 김밥을 팔러 나갈 때면 그녀를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도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보다 낫네. 서로 진심으로 위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들보다야 100배 낫지. 지훈과 김 여사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감정이 일시적인 동정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실과 희생, 그리고 용서를 통해 단단해진 일종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져야 할 사랑이었습니다. 지훈과 김 여사의 조용한 사랑은 그렇게 소란스럽거나 떠들썩하지 않게 서서히 깊어져 갔습니다. 조금 더 풍성해진 저녁 식사, 하루의 끝에서 서로를 마주볼 때의 감사한 눈빛, 아침을 몇 번 굶어서라도 지훈에게 새 셔츠를 사주는 김 여사의 마음, 그것이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날 아침, 한 불청객의 등장이 그 평화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김 여사의 시누이이자 지훈의 장인 동생인 강영미 씨가 대구에서 올라와 그들의 집 현관문을 들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 아직도 여기 있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형님하고 같이 조카 민서 죽은 건 왜 연락도 안 했어요? 그 말은 두 사람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영미 씨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김 여사에게 차를 따라줄 때 그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는 모습, 김 여사가 지훈의 밥그릇에만 정성껏 반찬을 올려주는 모습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설마 두 사람 부부처럼 같이 사는 건 아니죠? 김 여사는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강영미 씨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형님 미쳤어요? 걔는 형님 사위예요. 형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애라고요. 그랬었죠. 이젠 제 남편이지만. 김 여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서류가 증명해요. 강영미 씨는 충격에 빠졌다가 이내 분노하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형님이 우리 가문 얼굴에 똥칠을 하는군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요. 라는 협박을 남긴 채 그날 이후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더 큰 소리로 수군거렸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피했습니다. 오랜 지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훈은 김 여사에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건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면 다른 사람 시선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지훈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은 밤을 꼬박 새우며 과거를, 죽은 아내 민서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떠난 사람을 배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과 민서의 낡은 결혼사진 액자를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김 여사가 등 뒤에 서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살아있었어도 네가 이렇게
계속 고통스럽게 사는 건 원치 않았을 거야. 지우는 돌아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김 여사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왜 없어? 수백 번도 더 했지. 하지만 옳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한마디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나이 때문에 잘못된 것도 사회적 편견 때문에 어긋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미 한 번의 생이 끝난 후에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것이라 불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계속 괴로워한다면 언젠가 김 여사마저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처럼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10월, 지우는 해운대의 낡은 아파트에서 죽은 아내 민서의 3주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매년 그녀의 기일은 몇 안 되는 친척이라도 모여 향을 피우는 날이었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지훈과 김 여사의 부도덕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친했던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의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민서의 친구들조차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텅 빈 제사상 앞에 앉아 붉어진 눈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그는 먼저 떠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하지만 더는 네 그림자만 붙들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김 여사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부엌 문가에 서서 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민서가 생전에 좋아했던 단팥죽 한 그릇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공간은 먹먹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구에서 온 시누이 강영미 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흰 국화꽃 한 다발과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이 일을 그냥 조용히 덮을 생각이었어요? 전 증거를 다 모았어요. 형님이 가족 윤리를 위반하고 고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내용의 진정서예요. 곧 구청에 제출할 겁니다. 김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난 법을 어기지 않았어. 그리고 윤리 문제라면 그걸 누가 감히 심판할 수 있다는 거지? 강영미 씨는 제사상을 손으로 내리쳤습니다. 형님은 자기 사위를 남편으로 삼았어요. 우리 조카 민서 생각은 안 해요? 지훈이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동의한 겁니다. 누구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만약 누가 비난받아야 한다면 그건 김 여사님이 아니라 바로 접니다. 강영미 씨는 지훈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수룩하고 깡마르기만 했던 청년이 이제는 단단한 눈빛과 결연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저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적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면 저는 평생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을 겁니다. 김 여사는 지훈의 팔을 끌어당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시누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손가락질밖에 할 수는 없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게 되더라도 저는 이분 곁에 남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의 말에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강영미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제사상에 국화꽃을 올린 뒤 서명되지 않은 누런 진정서를 탁자 위에 남겨둔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폭풍 같았던 제사가 끝난 후 김 여사는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시장에 나갔다가 아주 늦게 돌아왔고 식사는 언제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일 수도, 갈등일 수도, 혹은 어쩌면 이별을 준비하는 마음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더 일찍 퇴근해서 그녀의 김밥 장사를 도왔고 낡은 자전거를 새 것으로 바꾸어 매일 저녁 그녀를 태우고 동백섬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을 쌓는 듯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치 그를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지키려는 듯이.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달맞이 언덕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김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지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야. 더는 당신이 나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걸 볼 수 없어. 당신 인생은 아직 길어. 이런 결혼 생활에 갇혀 살게 할 수는 없어. 단지 연민 때문에요? 지우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향한 감정이 동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동정심이 아니라 고마움이겠지. 알아. 만약 그 빚만 아니었다면 당신은 나 같은 늙은 여자와 결혼할 일은 결코 없었을 테니까. 지우는 웃었지만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당신과 결혼한 건 강요 때문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제 와서 왜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랑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동정심도 의무감도 아니에요. 당신이 절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줬고 세상 그 누구도 해준 적 없는 방식으로 저를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김 여사는 손을 들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이 세상을 믿지 못하겠어. 그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는 조용히 김밥 가게 문을 닫고 친척에게 집 열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위해 편지 한 통을 남겼습니다. 내가 잠시 떠나는 건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겁니다. 만약 이 모든 일 후에도 여전히 나 같은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면 당신의 장인께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던 양산의 작은 집으로 나를 찾아와요. 기다리겠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어요. 지훈은 눈물에 젖어 눅눅해진 편지를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고아처럼 춥고 텅 비었다고 느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김 여사가 떠난 후 낡은 아파트에서는 더 이상 새벽에 빗자루질하는 소리도 김밥 가게 문 여는 소리도 복도를 오가던 익숙한 슬리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훈만이 화석처럼 거실에 넋놓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 민서의 사진과 창가에 놓인 김 여사와 혼인신고하던 날 찍은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명의 여자, 두 개의 인생. 한 사람은 그의 청춘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가 모든 것을 잃은 뒤 비로소 자신을 찾게 해준 안식처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녀를 찾으러 가지 않는다면 내 평생에 다시 기회가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지훈은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김밥 가게 셔터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가게 잠시 쉽니다. 웃음이 돌아오면 다시 문 열겠습니다. 그는 부산을 떠나 양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버스가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북처럼 울렸습니다. 양산의 작은 집은 소나무 숲 사이에 나지막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은 먼지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지만 지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막 심은 듯한 부겐빌리아 화단이 있었고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굳게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대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김 여사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거실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날 찾을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찾지 않으면 제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간격을 두고 마주섰습니다. 창문으로 불어온 바람이 새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요동치는 심장 박동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지훈은 그녀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는 숨지 마세요. 제게 선택을 강요하지도 마세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했으니까요. 만약 아직도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그저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저 화단의 꽃에 물을 주는 일이라도 괜찮으니 제발. 김 여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너무 어리석어. 내가 참아 놓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구나. 지훈은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놓지 마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숲속의 작은 집에서
첫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도시의 네온사인도, 등 뒤의 수군거림도, 세상에 의심 어린 시선도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었던 젊은 남자와 인생의 황혼역에 비로소 사랑할 용기를 낸 늙은 여자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정원에서는 부겐빌리아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숲속에서의 평온한 시간은 일주일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또 다른 폭풍이 닥쳐왔습니다. 지훈이 마당에서 부겐빌리아 가지를 다듬고 있을 때 김 여사가 두툼한 편지 한 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이 희미한 붉은색의 은행 로고 도장만 찍힌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를 뜯는 순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11년 전 작성된 신용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채무자는 김 여사의 죽은 남편 민서의 아버지인 강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를 쓰러지게 만든 것은 함께 첨부된 채무보증 의무 재확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11년 전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사위 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이 될 사람이 가족이고 미성년자라 다루기 쉽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도용했던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32억 원. 김 여사는 편지를 든 채 휘청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어린애였던 너까지 속였어. 지훈은 서류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그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민서의 아버지가 가족소득 증빙을 위해 잠시 이름만 빌려달라고 했던 것을. 그때는 너무 어려서 감히 묻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은행은 30일 안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김 여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 때문에 무리하는 건 알았지만 너까지 이 진흙탕에 끌어들일 줄은 몰랐어.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11년 전에 장인어른이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대신 감옥에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사님께서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게 하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맞서겠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부산으로 내려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오랜 친구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아, 해운대에 있는 그 아파트 좀 팔아줘.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 민준은 경악했습니다. 너 미쳤어? 그건 내 장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집이잖아.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빚을 모두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내가 만든 빚은 아니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숲속의 작은 집에서 김 여사는 정원의 부겐빌리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첫 꽃잎 하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복이 언제나 과거의 유령에게 위협받을 것이라는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훈은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그의 머리는 조금 더 길었고 눈빛은 더 이상 이 기묘한 관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처럼 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가 돌아온 것은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 민주는 해변의 작은 카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근데 시세보다 3억이나 싸게 부르는데 그래도 계약할 거야? 지훈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급한 건 알지만 너무 아깝잖아. 어머니가 이 짐을 대신 지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내 잘못도 아닌 일로 소송당할 수도 없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불현듯 물었습니다. 너 혹시 네 장인어른이 TH은행 최진석 지점장이랑 특별한 관계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순간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장인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최 부장님이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던 것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 민주는 10년 전 경제신문에서 출력한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장인 강 사장과 최진석 지점장이 함께 웃으며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기장군 유령 부동산 투자 협약식이라는 기사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대규모 부도 사태가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사진을 쥔 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나만 끌려 들어간 게 아니었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집 매매 계약금 절차를 마친 후 지우는 양산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회색 손수건에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앞에는 은행이 보낸 정식 고소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내가 너무 유약하게 살았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다가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은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우리가 침묵으로 그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어요.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유령 투자 사건과 최진석이라는 이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김 여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긴 했어. 하지만 난 내 남편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이 모든 걸 꾸몄고 당신은 그저 장기판의 졸에 불과했던 거야. 어머니, 저는 이제 단순히 빚만 갚지 않겠습니다. 지훈의 눈이 깨달음으로 번뜩였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뒤에 숨은 자들이 더는 우리의 현재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처음으로 김 여사는 지훈을 단지 사위나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책임을 지고 현실에 맞서고 정의를 되찾을 용기가 있는 진정한 어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채무 유예를 신청하고 대출 서류 재검토를 요청하기 위해 다시 부산으로 향했을 때 그의 가방에는 서류뿐만 아니라 죽은 장인과 TH은행 지점장 최진석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그를 평범한 민원인처럼 대하려 했지만 지훈이 사진을 내미는 순간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서류는 즉시 상부로 보고되었습니다. 사흘 뒤 지훈이 임시로 머물던 여관방 문틈으로 발신이 넘는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와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강 사장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알고 싶으면 그날 밤 11시 58분 영상을 확인해. 병원 기록 믿지 마. 지훈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것은 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국도 근처의 교통 카메라 영상 일부였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강 사장이 단순한 야간 보행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었고 마지막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그를 거칠게 밀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 영상을 들고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난 사건의 재수사가 쉽지 않으리란 걸 알았지만 그는 한번 드러날 기회를 얻은 진실은 결코 영원히 침묵 속에 잠기지 않으리라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김 여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물었습니다. 누구, 지신 것 같니? 지훈은 손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최진석,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김 여사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짐작했지만 감히 믿고 싶지 않았던 사실인 것처럼 남편이 죽었을 때 최 지점장이 모든 서류 처리를 도맡아 했어. 빚을 갚는다며 재산을 정리한 것도 그 사람이었고 뭔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어.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진실의 빛으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숲속 집의 텐마루에서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경찰에 영상을 제출한 지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훈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침묵은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 일하며 감정원 쪽에 연줄이 있는 친구 민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 차 번호판 좀 추적해줘. 지훈은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사진이 흐릿했지만 민준은 몇 번이나 확대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K7인데 번호판 끝자리가 잘 안 보이네. 일단 이미지 복원 전문가한테 맡겨볼게. 그날 오후 부산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던 지훈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쉰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자네는 사위일 뿐이잖아.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 지난 일은 지난 일로도.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현재를 죽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남자는 씁쓸하게 웃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너 아직 밖에 있냐? 방금 어떤 놈들이 내가 사진 맡긴 보건실에 찾아와서 그 차 번호판에 대해 묻고 갔어. 우리 미행당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지훈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여관을 떠나 양산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그를 보고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협박 전화, 미행, 그리고 증거를 없애려는 움직임까지. 어머니, 만약 최진석이 정말 관련 있다면 그는 단순히 돈만 사기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늙고 지친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잠시 침묵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싼 낡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해온 네 장인이 최진석과 함께 투자했던 모든 서류야. 자필 각서와 차명재산 목록까지 다 들어있어. 보복이 두려워 그동안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네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니 나도 더는 숨지 않으련다. 지훈이 서류 뭉치를 펼치자 그 안에는 낯선 사람들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영상 속 K7 차량의 소유주로 등록된 이동철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최진석의 옛 개인 운전기사였습니다. 이동철. 그 이름은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모든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억울한 사위의 정의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사랑, 그리고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과거를 건 한 가족의 전쟁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훈은 김 여사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장인어른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더는 어둠 속에서 살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원에서는 부겐빌리아 꽃이 몇 개가 더 떨어졌지만 바람의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속에 잊혔던 이름, 이동철. 그는 이제 사건의 핵심 열쇠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자동차 등록 관련 일을 하는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이동철이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주소지를 알아냈습니다. 부산항 근처의 낡은 빌라촌. 그곳은 이끼로 뒤덮인 낡고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웃들은 이동철 씨가 아직 이곳에 살고 있으며 몇 달 전에도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은 아침부터 해질녘까지 그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바닷바람이 그의 인내심과 초조함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오후 5시 20분경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깡마른 남자가 낡은 잠바에 모자를 눌러쓴 채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동철 씨 맞으시죠?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오토바이를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지훈이 재빨리 핸들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강 사장님의 사위입니다. 11년 전 일 아직 기억하시죠? 이동철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살인자는 아니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계속 침묵하면 배후에 있는 진짜 범인은 영원히 안전할 겁니다. 이동철은 지훈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이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곰팡내 나는 어두컴컴한 방이었습니다. 이동철은 물을 따랐지만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강 사장님을 죽일 생각은 없었소. 그날 나는 그냥 운전만 했을 뿐이오. 그럼 차 뒷좌석에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이동철은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최 사장, 최진석 그 사람이었소. 그가 강 사장님을 불러내서 얘기를 나눴지. 나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소. 그런데 두 사람이 밖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 같더니 최 사장이 강 사장님을 아주 세게 밀쳤소. 그걸 직접 보셨습니까? 이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나는 강제로 일을 그만두게 됐소.
퇴직금 명목으로 돈다발을 받았고 만약 입을 열면 내 가족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협박도 함께 받았지.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동철은 갈등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을 지켜준다면 그렇게 하겠소. 나는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소. 지우는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저씨를 지키겠습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어둠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희망에 부풀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정의의 빛이 제대로 된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의 싸움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모든 비극을 연출한 자와의 공개적인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복잡한 민사소송, 특히 정보가 은폐된 사건을 주로 다루기로 유명한 정민수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 변호사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지훈의 설명을 모두 들은 그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동철이라는 증인이 확실히 법정에 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훈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법적 보호만 보장된다면 기꺼이 진술서에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옅게 웃었습니다. 법적 보호는 쉽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언론의 공격과 여론의 칼날로부터 보호하는 건 다른 문제죠. 당신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견뎌왔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강 사장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이 정식으로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지훈은 과거 은행의 부당한 압류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었던 몇몇 양심적인 기자들에게 관련 자료사본을 보냈습니다. 그는 정의의 빛이 여론의 압박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그의 예상보다 더 빨리 바뀌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온갖 가십성 뉴스 사이트에 익명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모 재산 노리고 접근한 기생충 사위, 25세 연하남, 60대 자산가, 할머니의 감정을 이용, 선량한 사위의 가면 뒤에 숨겨진 수십억 유산 상속 시나리오. 지우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들, 잔인한 댓글들, 성적인 희롱과 인격 모독이 담긴 단어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친구 민준이 그날 밤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틀림없이 최진석 짓이야.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고 너한테 흙탕물을 뿌리는 거야. 지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와 김 여사와의 관계. 그는 오해받는 것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김 여사가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는 김 여사가 영정사진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움푹 패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보셨군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대답 대신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모든 비난을 감수할 필요는 없어. 지금이라도 물러서면 나도 널 원망하지 않을게. 지훈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는군요. 이건 더 이상 사위와 장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 가족의 명예와 진실, 그리고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김 여사의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남자인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가자. 그날 밤 지훈은 여론을 피하는 대신 자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상실에서 시작된 사랑, 그리고 정의를 찾아 나선 싸움까지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변명도 회피도 없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었고 수천 번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도. 6월 25일 지훈의 집으로 공식 통지서 한 장이 배달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강 사장의 사망 원인 재수사 요청을 정식으로 수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동시에 적진에서는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경고했습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이상 상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론을 더 더럽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없애려 들겠죠. 그 경고는 사흘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동철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지훈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아픈 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간다고 말하며 밤사이에 떠났다고 했지만 지훈이 확인해 본 결과 이동철 씨에게는 살아계신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즉시 변호사와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 변호사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현금 5억 원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내부적으로 화해하자는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봉투를 바닥에 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낡은 수법이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에겐 여전히 효과적이죠. 다행히 당신은 그런 부류가 아니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복잡하게 뛰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철 씨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유일한 증인이 사라진다면 사건은 결정적인 증거를 잃게 될 터였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또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서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번호가 표시된 낯선 번호였습니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어디까지가 내 한계인지 알아야지. 법정은 돈 있는 놈들의 게임이야. 넌 이길 수 없어.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못하셨습니다. 전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것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길 빌지. 전화는 긴 신호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지훈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진석이 이제 가면을 벗고 발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그날 밤 김 여사는 툇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지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무섭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동철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더 두렵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너는 두려움을 넘어 진실을 지키려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단순한 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것이 세상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동철을 찾고 싶으면 오늘 밤 11시 시안구 근처 폐허관으로 와. 경찰에 알리지 마. 지훈은 문자를 보며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익명의 문자는 함정일 수도 혹은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지훈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만약 이동철 씨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훈은 홀로 시안구 근처의 폐허관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시거처였던 그곳은 이제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낡은 건물들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훈은 100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에 작은 과도를 숨겼습니다. 문자에서 지시한 6호실 앞에서 그는 멈춰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문을 3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방은 텅 비어 있었고 곰팡내와 낡은 선풍기 소리만이 그를 맞았습니다. 이동철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서 문을 닫기도 전에 낡은 옷장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등 뒤에서 날아온 주먹에 그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복면을 쓴 두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튼 뒤에서 복면을 쓰지 않은 3번째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훈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진석의 신복이었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동철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처리해야 할 건 너니까. 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는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중지시킨 뒤 벽에 던져 박살냈습니다. 고장 영상 쪼가리랑 늙은 운전기사놈의 증언으로 이 최 사장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너무 순진하군.
남자가 부하들에게 지훈을 묶으라고 손짓하는 순간 골목 밖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이다. 어떤 놈이 신고한 거야? 부하들이 당황하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 3명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신복은 도망치려 했지만 사복 차림의 형사에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의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민수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혼자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그 문자는 제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골목 박 카메라가 당신들이 공격을 준비하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죠. 신복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조직적인 폭행 및 수사 방해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사건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은 최진석이라는 이름과 함께 강 사장 사망사건 재수사라는 키워드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김 여사의 눈물 어린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멍든 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같이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갔어? 지훈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제 마음속에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검찰은 최진석 전 TH은행 지점장을 대출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및 강 사장 사망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때 부산 지역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칭송받던 그가 살인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 한때 온갖 비난에 시달렸던 지훈은 이제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나는 왜 장모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편지는 다시 공유되었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존중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이 차이 때문에 그를 비웃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처럼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었다. 박지훈 씨, 죄송합니다. 라는 댓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최진석은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동철 씨가 제공한 영상과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그의 공식적인 증언이 공개되자 최진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지훈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의 일부는 밝혀졌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김 여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밉지 않니?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밉지는 않아요.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지만 저는 이 고통을 똑똑히 기억해서 다시는 누구도 이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김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그녀의 사위나 연인이 아니라 세상에 남은 유일하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8월 18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최진석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과 김 여사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김 여사의 옷깃을 바로잡아주며 안심시키려는 듯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그들에게 고개를 들 권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6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최진석이 강 사장을 죽음으로 내몬 정황 증거와 그의 지위를 이용해 김 여사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갈취한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지훈은 증인석에 서서 단 3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장인께서 하늘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회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법정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부는 최진석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김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쾌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억눌려왔던 한 맺힌 과거가 마침내 정의의 빛 아래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몇몇 이웃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 험한 말했던 거 정말 미안해요. 이제 보니 지훈 씨는 정말 누구라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남자네요. 2달 후 해운대의 낡은 아파트는 밝고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은 김 여사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무료 직업기술학교 설립 허가서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과거에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가 하는 일인데 내가 함께하지 않을 리가 있니? 그해 연말 부산의 밤하늘에 화려한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김 여사는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네가 나에게 또 다른 인생을 선물해줬어. 60대 늙은 여자의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한 사람의 인생을. 지훈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어떤 상실은 끝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것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지훈과 김 여사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이와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은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정직,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에 대한 조용한 찬가입니다.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들은 기꺼이 바람을 거슬러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온갖 비난과 의심, 심지어 증오까지 견뎌냈지만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정의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견뎌내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결코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쉴 것입니다.